프롤로그.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 식당에서 그에게 물은 첫 마디는 이거였다. 나를 강간하러 나온 거 아니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는 그를 보며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했다. 내가 하고자 하면 난 당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혹시 그럴 생각이라면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2015년이니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젠더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지금 어떤 남자를 처음 만나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나를 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냐고 버럭할지 모르겠다. 다행히 남편은 불쾌한 기색 없이 내 발언을 들어넘겼고 어쩌고 저쩌고 한 끝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후에 그때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남편의 답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어 였다. 우린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이니까 불안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덧붙여줬다. 현재와 미래의 선량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만약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난 똑같은 불안감을 느낄 것 같다. 이 같은 불안이 내게만 있는 건 아닌지 미국 CWTV의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같은 드라마를 보면 온라인으로 만난 섹스 상대에게 당신이 연쇄살인마가 아니길 바란다 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온다. 넷플릭스 리얼리티 프로그램 데이팅 라운드에서도 여자가 소개팅을 하는 상대에게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남자친구와 남편이 되기까지 우리 사이에도 갈등은 있었다. 특히 우리가 만나 관계를 발전시켜온 시간은 국내에서 페미니즘 이슈가 급부상하고 성 갈등이 심화된 시간과 일치하기에 이런 류의 이슈들이 우리 사이에서도 종종 도마 위에 올랐다. 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갈 때 뒤를 가리는 여자를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핏대를 세웠고, 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갈 때 뒤를 가리는 여자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핏대를 세웠고, 그는 정수기 물통 갈 때 남자들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게 짜증난다는 내게 선의를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고 했다. 그래,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짜증이 어쩌면 피해의식일 수도 있다. 누군가의 눈엔 지나치게 예민하게 보일 수도, 어딘가 삐뚤어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 나도 가끔은 그런 내가 싫어서 스스로 혼내고 반성한 적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세상을 따뜻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자고 다짐하고 또 해도 그 효력은 하루 이틀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한때는 피해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시선이 신경 쓰이면서도 애써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대놓고 가리기보다 슬쩍 몸을 비틀거나 괜히 뒤를 보는 것처럼 연기한 적도 있다. 어떤 사실이 의심될 때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의심하지 않는 척하며 은근슬쩍 속을 떠보는 기질을 발휘하고자 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을 찍히는 게 겁나고 명절에 만난 남자 형제들이 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몸평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게 피해의식이라면 대체 이런 피해의식은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것은 모두 온전히 나의 책임인가?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 31년을 살았다. 이 책은 그간 내가 살아오며 겪은 인상적인 사건들의 모음이다. 내가 가진 게 정말 피해의식인지 아니면 일리 있는 의심인지는 읽는 사람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나 역시 책을 쓰며 스스로 그에 대한 답을 내렸다.
개인적인 일에 대한 폭로나 단죄가 목적이 아닌 만큼 책에서 언급된 단체 및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실명이 아니다. 억울한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이나 배경은 다소 다듬었음을 밝힌다. 노브라노. 학교 다닐 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남자 선생이 있었다. 처음에 싫어했던 건 실실 쪼개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비릿한 미소라는 묘사가 아주 적절할 듯한 표정으로 날 되쳐다봤다. 관상은 사이언스라는 말이 정말 맞는지 곧 그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역겨운 인간인지를 마주칠 때마다 증명했다. 그는 말이 많았다. 특히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다.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들어도 짜증날 말들을 수업 시간에까지 쏟아냈다. 그는 부인이 있는 남자였다. 그럼에도 여학생들만 있는 교실에 와서 자신은 여복이 많은 사람이라느니 남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애들 소지품 검사를 하면 포르노 사이트 적어놓은 수첩 같은 게 나와서 좋았는데 여학교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느니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불쾌하기까지 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결국 난 웬만하면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정색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그 사람이 담당하는 과목도 놔버렸다. 너무 충격적이라 뇌리에서 조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도 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그는 우리에게 수업 대신 퀴즈 맞히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퀴즈를 내면 학생들이 맞히는 형식이었다. 처음으로 그가 칠판에 쓴 글자는 한자 계집녀에서 가로 획을 뺀 형태였다. 이게 무슨 글자인 줄 아는 사람? 그는 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한자가 실제 있는데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다. 속으로 계속 답을 생각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두 획짜리 단순한 글자인데 대체 왜 난 이걸 몰랐을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도 답을 맞히는 아이들이 없자 그 선생은 난센스 같은 것이라는 힌트를 줬다. 그래도 손을 드는 아이들은 없었다. 그의 손이 칠판으로 움직였다. 이윽고 쓰인 글자는 노브라 노. 계집녀에서 가로액이 하나 없으니 여자가 브레이지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나는 용기를 쥐어짜내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찍었다. 언젠가 학교를 떠나면 저 선생을 꼭 교육청에 고발하리라 결심하면서 결국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진은 여전히 잘 보관하고 있다. 노브라 노에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만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다음 문제는 설왕설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설왕설래의 본래 뜻은 말이 서로 오간다는 뜻이다. 말씀 설에 갈왕, 올래 자를 쓴다. 물론 그 선생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 제발 아무도 그의 이런 역겨운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허허실실하기로 유명한 친구 하나가 손을 들고 키스라고 외쳤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맞힌 학생에게 그 선생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고 주문했다. 그 학생은 결국 혀가 서로 오가는 행위가 키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그 선생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는 들리는 이야기가 많았다. 종종 여성들의 월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그는 아예 어떤 반에서는 자신의 교무실 책상에다가 늘 생리대를 구비해 놓고 있다고 하며 벤티가 젖으면 찾아오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 다른 선생에 대한 소문이었다면 믿지 않았겠지만
주인공이 그라고 하니 신뢰가 갔다. 그는 평소에 월경에 대해 여성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 고결한 것 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을 통틀어 그렇게 월경에 집착하는 교사는 그가 유일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팬티가 젖으면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그의 어투와 억양이 떠오를 정도니 그 선생의 행동이 내게 얼마나 깊은 충격을 주었는지 알만하다. 이 외에도 그가 학생들에게 부인과 자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하거나 상담 시간에 학생에게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섹시하다고 했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언젠가 그는 모의고사 성적 하락으로 야자를 따로 하는 우등반에서 떨어져 교실에서 자습을 하던 내게 다가와 쪼개며 우등반 떨어진 소감이 어때? 라고 물었다. 분명 그는 내가 자신을 싫어하고 적대감이 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모의고사야 매달 보는 것이고 성적 하락은 무척 일시적인 일이었기에 난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굳이 그런 내게 와서 성적 떨어진 소감 따위를 묻는 그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가방을 싸서 집으로 향했다. 너 거기 안 서? 당장 따라와! 복도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그가 소리를 쳤다. 그 와중에도 조금은 그의 체면을 살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교무실로 따라갔다. 선생님께 태도가 왜 그래? 라고 묻는 그에게 나는 답했다. 세상에 어떤 선생님이 성적 떨어진 학생한테 와서 소감이 어떠냐고 묻죠? 선생님 자식한테 누가 그렇게 물으면 기분 좋겠어요? 묵묵부답인 선생의 얼굴을 보고 한마디를 더 했다. 선생님이 평소에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제가 입이 없어서 집에 가서 안 하는 줄 아세요? 한번 집에 가서 말해볼까요? 누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들은 다른 선생님이 너 선생님께 무슨 말버릇이니? 라며 달려왔는데 날 교무실로 불러낸 그 남선생이 만류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라면서 그는 알고 있었다. 10대 여학생들에게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노브라 노는 알았던 선생이 이 격언은 몰랐던 모양이다. 널 왜 뽑았는데? 어떤 단체의 워크숍 중이라고 이야기해 두겠다. 워크숍은 1박 일정이었고 밤이 늦어지자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이 하나 둘 늙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내 옆에 앉았다. 같은 단체 소속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나는 별로 마주칠 일이 없는 사이였다. 이를테면 그는 그 모임의 간부에 가까웠고 나는 그냥 평범한 1인이었다. 그 워크숍 전까지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눠본 일도 없었다. 한참을 그는 내게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말들은 아니었다. 모름지기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크게 키울 줄 알아야 하고 호들갑도 떨 줄 알아야 하고 잘못해놓고 발변도 해야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사자성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그를 보며 헛소리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는 법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어렸고 나보다 윗사람들과 되도록 트러블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 웃음으로 받아 넘기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게 좋은 처세술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그때도 그 헛소리를 퍽 열심히 들어줬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단체 소속은 아니었지만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단체의 사람이 오면서부터다. 그는 술잔에 5만원짜리를 하나 감더니 한 여자 선배에게 원샷하면 이 5만원은 네 거 라고 했다. 그 선배는 주저없이 그 잔을 받아들더니 원샷을 했다. 그러곤 크게 웃으며 손에 5만원짜리를 들고 흔들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룸사롱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안 건 한참 후였다. 양주가 등장하고 분위기가 묘해지자 내 옆에 앉은 남자의 행동도 점차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여러 명이 듣고 있던 그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 나만 듣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대화는 은밀해졌다. 그는 술에 취했는지 몸을 내 쪽으로 기댔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일부러 쓰다듬는 건지 몸을 지탱하는 건지 헷갈리는 손짓이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몸을 빼려고 애썼다. 그가 말했다. 너 같은 애 왜 뽑았는 줄 알아? 나 같은 애? 나는 당황했다. 한번 자고 싶어서. 그제야 그의 손짓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왔다. 그는 허벅지뿐만 아니라 옆구리까지 내 몸을 자연스럽게 훑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워크숍에는 내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남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나와 비슷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아까 그 5만원이 감긴 술잔을 들고 원샷했던 여자 선배를 찾아갔다. 그는 그 단체에 있던 유일한 나의 여자 선배이자 여자 윗사람이었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일단 알겠으니 다시 돌아가서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 마치 그런 일은 술자리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난 떨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다. 그냥 술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릴까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결국 그 여자 선배보다 더 윗사람인 남자 선배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마침 그 남자 선배와 간부는 서로 단체 내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상태였던 것 같다. 남자 선배는 그 일을 빌미로 그 간부를 내쫓으려 했다. 두 사람이 밤에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 간부는 다음날 워크숍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 다리를 쩔뚝이며 다녔다. 남자 선배는 나를 잔다르크라 불렀다. 그러면서 내가 잔다르크가 돼서 그 사람을 이 단체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입었던 충격과 상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를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나는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았다. 변호사와 이 일에 대해 상담했고 성추행 고소 절차에 대해 알게 됐다. 수치스러운 마음이 차오르고 정신이 몽롱했지만 간신히 내리누르며 진술서를 썼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만나고 있던 연인과 헤어졌다. 만난 지 3년쯤 됐던 우리 커플은 하루 걸러 하루 싸우던 상태였다.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는 내가 행실을 이상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할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입을 다물었고 그는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예정된 이별이었을지 모르나 결정적 불씨를 제공한 건 그 사건이었던 셈이다. 변호사와 통화한 그 간부는 단체에서 나가기로 했고 나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그 단체에 있었던 다른 간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와 딸을 끔찍하게 아끼기로 유명한 그는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듯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을 들어줬다.
그런 주위의 도움에도 나는 완벽하게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나도 그 단체에서 나가기로 했다. 단체에서 나가기로 했던 날 대표는 내게 말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단체에서 나가기로 했던 날 대표는 내게 말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대표님은 아직 성추행을 당하지 않아서 어른이 못 된 건가요? 그의 눈은 싸늘하게 바뀌었고 곧 너 때문에 그 간부까지 내보냈는데 너도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다. 그렇게 나는 차가운 배웅 속에 문을 열고 나왔다. 또 한 가지 슬펐던 건 주위의 반응이었다. 걔도 그날 워크숍에서 그 간부랑 대화하는 걸 즐기는 것 같지 않았어? 남자들이 진영이를 보는 눈빛 이상하지 않아? 남자 동료들이 다른 여자를 대할 때랑 진영이를 대할 때랑 태도가 완전히 달라. 싫은 티 하나도 안 내놓고 나중에 저러는 거 진짜 웃기지 않아? 의도치 않게 이런 대화들을 엿듣고 말았다. 나는 이 일을 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충격받고 슬퍼할 엄마의 얼굴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참 기댈 곳 없이 외롭고 우울하고 슬픈 여름이었다. 애처가 판타지. 바로 앞선에서 그 성추행 사건에서 늘 내 편을 들어주고 상담가를 자처했던 애처가 이야기다. 성추행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어떤 직장에 취직했다. 새로운 분야였고 처음 배우는 일이라 정신없이 바빴다. 그맘때쯤 그 애처가에게서 자주 연락이 왔다. 그 일 이후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일을 했던 그는 가끔 내 사무실이 있는 곳 근처에 올 때면 나를 불러냈다. 같이 담배를 피우거나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시는 게 다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얼굴이나 보자기에 회사 앞 주차장으로 나갔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잘 지내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올라가려는데 그가 격려 차원에서 포옹 한번 하자고 이야기했다. 워낙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부터 친절하게 나를 잘 챙겨줬던 사람이라 나는 그에 대해 마치 친척 같은 친근감을 느꼈다. 그래서 선뜻 그러자고 했다. 친구가 입대할 때도 제대할 때도 술 마시고 우정을 다지고 난 뒤에도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도 포옹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인사 차원의 포옹이라기엔 미묘하게 시간이 길었고 그가 힘을 세게 주는 것 같기도 했고 등을 두드리는 것 같으면서 쓰다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 찝찝함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며칠 뒤 그에게 연락이 왔다.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는 거였다.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찝찌름했던 포옹 외에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거절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일단 만나기로는 했다. 나는 그러면서도 걱정스러워 만나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내게 술집에 가자고 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는 평소 정말 애처가 이미시다. 어디를 가나 아내와 딸들에게 줄 선물을 샀고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집에 포장해 갔고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지탱해줬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종종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했다.
아마 그래서 그를 그다지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술집에 가지 않기 위해 나는 그에게 장염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가 술을 절대로 못 마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그는 결국 근처 카페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그는 아쉽다고 몇 번 입맛을 다셨다. 그는 아주 친절하게 내게 따뜻한 차를 권했고 그래도 굶으면 안 된다면서 빵 같은 걸 하나 사줬다. 그리곤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필리핀인지 태국인지로 여행을 간다면서 아내 없이 혼자 가는 여행이라면 미소를 보였다. 그러더니 자신이 필리핀에 가면 받는 마사지 코스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속옷을 벗고 가운을 입고 누우면 마사지하는 사람이 몸 구석구석을 만져준다는 거였는데 그쯤부터 본격적으로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마사지 과정을 묘사하는 그의 이야기가 너무 디테일했기 때문이다. 기분 탓인지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음흉해 보였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는 곧 지난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내가 부인하고 각방했어. 근데 어제 내가 혼자 자는데 아내가 내 침대로 올라와서 뒤에서 날 껴안는 거야. 근데 난 잠결에 그게 너인 줄 알았어. 너인 것 같아서 더 꼭 껴안았는데 아내인 거야. 그래서 놀랐지. 나는 왜 그 사람이 너인 줄 알았을까? 어떻게 그 자리가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었다. 아마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시냐고 몇 번 대꾸해주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어두운 밤이, 그 남자의 표정이, 카페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다 무서웠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무엇을 빌미로 화를 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다음날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했다. 나는 내가 과민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가 이상했던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다. 친구는 내게 그 사람이 정식으로 너에게 불륜을 제안한 거지 라고 말했다. 친구는 어쩜 그리 둔하냐며 너만 모르지 아마 사람들 다 알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게 당하고 또 방심하다니 소름이 끼치고 나 자신이 싫어졌다. 자괴감에 빠진 내게 친구는 불륜 제안을 받은 사람이 너 혼자는 아닌 걸로 안다면서 슬픈 위로를 건넸다. 나는 물론 그 후로 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끈질기게 진영아 오해야 라며 연락을 시도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즉시 그를 차단했다. 메신저에서 누군가를 실제로 차단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일에서 가장 슬펐던 부분은 그는 내가 성추행을 당하는 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가 내 상처와 상실감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위로와 미소가 모두 진심이라고 여겼다. 내가 그에게 준 건 불륜의 여지가 아닌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는 상처 입고 충격받은 나를 위로하면서 내게 연민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껴왔던 것이다. 내가 성추행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대처를 해나갔는지를 봤으면서도 무서움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그 일로 나는 성범죄에 노출된 사람은 2차, 3차 가해에 더욱 취약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성추행을 당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고 절대 난 그런 일을 원한 적이 없음에도 그런 추문에 휩싸였다는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은 나를 쉬운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끔찍한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곤란해 더욱 잔인한 행위를 가하는 이들이 이 사회에는 만연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불륜 제안을 받은 뒤 한동안 정말 내가 뭘 흘리고 다니나 라고 자책해야 했다.
자꾸만 비슷한 일이 생기니 모든 것이 그냥 나의 잘못 같았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님을 진심으로 깨달은 순간 나의 이런 자책이 가해자들에게는 얼마나 이득이 될지 알게 됐다. 특히 나처럼 상처가 아물기 전에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는 나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들은 더욱 쉽게 번망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이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년이 걸렸다.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의 행적이 부적절했다고 손가락질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 입장을 100% 이해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불륜제안을 했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그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피해망상 환자로 몰고 간다면 그 다음 내 삶은 또 얼마나 더 피폐해지겠는가? 그때의 일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다. 가장 큰 건 마음가짐이다. 더 이상 나만은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란 택병한 생각은 버리기로 했다.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많은 성범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명제가 실제로 우리의 사법체계 안에서 실행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심적 피해 또한 크다는 걸 알게 됐다. 피해의 경중을 내가 멋대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지를 자주 생각한다. 스스로 느끼기에 피해의 정도가 크던 작던 이런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부디 나와 같은 자책과 자기의심으로 소중한 당신의 감정과 하루하루를 어둡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어린이날 체벌.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학원 선생이 하나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종합학원이라는 곳을 처음 갔다. 그는 그 학원의 어떤 과목 선생이었다. 그는 항상 검은색 내지 청색 테이프로 칭칭 감은 짧고 납작한 몽둥이를 들고 다녔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학원에서도 종종 체벌을 했다. 나는 맞는 걸 싫어한다. 특히 그 사람이 때리기 좋게 자세까지 잡아주는 건 더 치가 떨린다. 별로 선생들에게 맞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애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런 문제에 예민했다. 지금도 누가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싫은 걸 보면 본성인 것 같다. 맞는 걸 싫어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당연히 때리는 것도 반대다. 나는 그 어떤 형태의 체벌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 선생은 늘 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굴었다.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로 걸핏하며 체벌을 했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학생이라 사실 맞을 일은 없었다. 아마 그래서 그는 더 날 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숙제를 다 해오거나 시험을 잘 칠 때면 진영이도 한번 맞아야 되는데 따위의 말을 실실 웃으면서 했다. 그날은 어쩌면 날 때리기 위한 구실이었나 싶다. 아, 이쯤에서 말하자면 나와 친구들은 그를 변태라고 불렀다. 초등학교 6학년에 맞는 어린이날. 그는 오늘이 너희가 어린이로서 맞이하는 마지막 어린이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더니 마지막 어린이날을 맞은 기념으로 한 대씩 맞자고 했다. 뭐 저런 미친 소리가 다 있나 했는데 애들이 아무 말 없이 나가서 맞기에 나 역시 속절없이 칠판으로 끌려 나갔다.
그때는 의아함이 더 컸던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치욕스러움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학년이 올라가도 그는 계속 따라와 나를 가르쳤다. 그는 가끔 담배 냄새가 나는 손으로 내 뺨을 꼬집었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선생님이 예뻐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그가 싫고 부담스러워서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리 반에 있던 아주 조용한 여자애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우리에게 연습 문제를 풀게 시킨 뒤 그 여자의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풀던 그 아이를 뒤에서 껴안았다. 그 애가 발버둥을 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그는 체중을 실어 그 애를 더 꾹 눌렀다.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학생을 왜 만져요? 나는 소리쳤다. 사실 그맘때쯤 그와 나의 사이에는 한창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날 예뻐했는데 나는 어린이날 체벌 이후 그와 계속해서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아마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싫은 표정이 나오기도 했을 것 같다. 그는 무서운 표정을 하더니 나를 상담실로 따라오게 했다. 단 둘만 있는 상담실 안. 중학교 1학년쯤이었던 나는 그 분위기가 무서웠다. 그는 내게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분명 생각하기엔 잘못은 그가 한 건데 차마 그렇게는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가 윽박을 지르면 지를수록 내가 큰 잘못을 했다고만 여겨졌다. 그는 학원 원장에게도 우리 엄마에게도 내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를 얘기해 주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굴복했다.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선생님이 요즘 나를 예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 같아서 심술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그는 내 말을 믿었던 것 같다. 나의 성은이 그리웠던 거군 하는 눈빛으로 역겹게 미소를 짓더니 선생님이 진영이를 왜 싫어해? 아주 좋아해. 선생님이야말로 요즘 진영이가 선생님을 피하나 했어. 라며 내 볼을 쓰다듬었다. 아직도 그 두껍고 새까만 손가락이 기억난다.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던 테이프가 칭칭 감긴 몽둥이도.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추행하고 희롱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말 같지도 않은 구실로 체벌을 하면서 바지 속으로 얼마나 느꼈을까. 그런 짓을 해도 말대답 하나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쉬워 보였을까. 혹시 어디에선가 여전히 그렇게 약자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를 그에게 꼭 한마디를 하고 싶다. 비록 나도 내 친구들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고 정식으로 학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지만 우린 다 알고 있었다. 당신이 변태라는 것을.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당신을 변태라고 불렀다.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 당신이 잘못됐다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었던 거다. 당신이 한 짓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나 외에도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지은 죄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여자가 무슨 바둑을 둘 줄 안다. 어릴 때 학원까지 다니면서 배웠는데 그때는 퍽 잘 뒀던 것 같다. 집이 이사하면서 근처에 바둑학원이 없어 그만뒀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사활의 급소 같은 책을 보면서 꾸준히 공부했다. 오빠랑 직접 둬본 적은 없고 둘 줄 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오빠는 대학 때 한동안 조카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했다. 어떤 조카들은 나와 7살 정도 차이가 났고
어떤 조카들은 15살은 차이가 났다. 오빠가 입대하면서 과외도 정리된 걸로 안다. 오빠가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조카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 명절이라 한자리에 모였던 것 같다. 그때 4살쯤 됐나 하던 어린 조카도 있었다. 오빠는 과외를 하면서 가끔씩 그 아이와 바둑을 두어줬던 모양이다. 사촌 언니는 내게 자기 아들이 바둑을 둘 줄 안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다른 가족들은 조카에게 진영이 이모도 바둑 잘 둬, 한 번 더 달라고 해 라고 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내가 김칫국부터 마셨던가 보다. 오랜만에 바둑을 두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는데 조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 무슨 여자랑 바둑을 둬.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꼬맹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가족들 몇몇이 놀라 벙진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 그렇지, 하하하. 여자랑 무슨 바둑을 두냐, 그렇지, 하하하하 라며 멋쩍게 웃었다. 속으로 앞으로 저런 생각을 깨나가야 할 텐데 너도 참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실 내가 웃을 수 있었던 건 여자가 무슨 이라는 말을 한 상대가 나보다 한참 어린 조카였기 때문이었다. 조카는 여자가 무슨 같은 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상대적 약자였다. 초등학생이 시비를 걸어도 어른이 그 일에 휘말려 싸우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게임에서 우리 엄마의 안부를 묻고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날 그 조카의 말 역시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에 웃을 수 있었다. 실제 바둑 실력이 나보다 한참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말이 실제 내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오면 문제가 달라진다. 여자가 무슨 힘쓰는 일을 해. 여자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여자가 무슨 그런 남자 같은 옷을 입고 다녀. 여자가 왜 나서. 여자가 무슨 공적인 자리에서 바지를 입어. 같은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에 따라 듣는 여성을 주눅들게 할 수도, 여성의 의사표현을 막을 수도,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실제로 나는 학교에 다닐 때 장학사가 오는데 원피스가 낫느냐 바지 정장이 낫느냐는 담임 선생님의 물음에 바지가 낫다고 대답했다가 혼이 난 일이 있다. 그 선생님은 내 말을 듣고 바지 정장을 입고 왔는데 나중에 학생 부장에게 그 일로 한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다. 그때 담임이 내가 시켰다고 했는지 뭔지 몰라도 나중에 학생 부장이 나를 불렀다. 그러더니 내가 너희 담임에게 바지 정장을 입으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걸 입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바지 정장 입는 게 더 낫다고 한 적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학생 부장은 여자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바지를 입는 게 아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나에게 주의를 줬다. 치마를 입고 바지를 입는 게 교사로서 그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여자가 중요한 자리에서 바지를 입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뜻일 텐데, 물론 그 역시 지금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직업인이 능력이 아닌 복장으로 평가받고 결과를 보여주기도 전에 여자가 무슨 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사회를 용인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성평등에 대해 가르칠 수 있겠는가? 여자라서 투표할 수 없고 여자와 남자가 겸상할 수 없었던 날들과 여전히 여자는 운전하면 안 되고 여자는 어릴 때 생식기를 도려내야 하며 여자는 성직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여자를 위한 수염은 없다. 어느 날 동아리 선배가 내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너는 왜 수염을 안 깎어? 나는 그 말이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다.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나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도 인중에 수염이 나잖아 조금씩. 다른 여자애들은 눈에 띈다 싶으면 다 깎던데 너는 왜 안 깎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도 그때 나는 부끄러워졌다. 아, 그렇게 눈에 띌 줄은 몰랐다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화장실로 가 거울을 봤다. 처음으로 내 인중에 나 있는 수염을 인식했다. 그때부터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당시 근처에 생겼던 한 뷰티 제품 편집숍에 가서 여성을 위한이라고 쓰인 제목이 하나를 골랐다. 종아리에 난 굵은 털과 팔에 난 얇은 털, 인중 등에 난 솜털 등을 제거하는 3가지 날이 있는 제품이었다. 아프지 않게 제모가 돼서 망가질 때까지 열심히 썼던 것 같다. 지금 나는 인중 제모를 별로 하지 않는다. 화장을 자주 하면 파운데이션을 말끔하게 바르기 위해서라도 하겠지만 화장도 그다지 안 하는 편이라 굳이 코 밑에 난 수염까지 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편한 것도 없고 이제는 내 눈에 미어 보이지도 않는다. 재밌는 건 내게 왜 수염을 안 미느냐고 지적했던 남자 선배는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팔, 다리에는 털이 수북했고 수염은 뻣뻣하고 두껍고 진한 검은색이라 아무리 잘 밀어도 눈에 띄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선배에게 수염이 그렇게 눈에 띄는데 왜 레이저 시술을 받지 않느냐고 했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자를 위한 수염은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와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보정하던 사람이 나를 불렀다. 그는 내게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그 연예인의 인중 부분을 확대했다. 얘는 사진 찍으러 오면서 제모도 안 했나봐. 이거 지워주느라 죽겠어. 라면서 그 남자는 웃었다. 다시 질문해본다. 만약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남자였더라도 그렇게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티도 안 나는 인중의 털을 확대하고 꼼꼼히 지워냈을까? 어느 날 지하철에서 긴 생머리의 학생을 본 적이 있다. 머리가 길고 치마 교복을 입고 있어서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러다 정말 여자 맞나? 라는 생각에 뒤를 돌아봤다. 얼핏 지나가면서 본 그의 다리에 털이 수북했기 때문이다. 그 학생은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역시 여자가 맞구나. 재차 확인을 한 뒤 나는 다시 앞으로 보고 걸었다. 순간 부끄러움이 찾아왔다. 내 인중의 수염을 보고 면도 좀 하라고 했던 사람과 내가 그다지 다르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여자라면 반드시 털이 없이 매끈한 다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 그런 편협한 시선이 그 여학생을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괴롭혔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실은 나 역시 털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나이가 들면서 팔에 나던 털은 눈에 띄게 흐릿해지고 숱도 적어졌는데 다리만큼은 여전하다. 한때는 나도 다리털을 밀지 않고 학교에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아리 선배가 내 다리를 보더니 남자가 걸어오는 줄 알았다고 했다. 또 어떤 선생님은 나를 복숭아라고 불렀다. 이유를 물으니 털복숭이의 줄임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이런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눈썹을 정리하는 칼을 들 때마다 면도 좀 하라는 선배의 말이 떠오르고 짧은 바지를 고를 때마다 복숭아라며 실실 웃던 그 교사의 얼굴이 생각난다. 창피하게도 여전히 가끔 피를 보면서도 다리털을 민다.
에필로그. 내가 만났던 모든 남자들이 나빴던 건 아니다. 내 삶에는 분명 좋은 남자들이 많았고 그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힘을 낸 기억도 있다. 다만 내게 큰 정신적인 외상을 남긴 많은 사건들, 특히 범죄들의 가해자들은 모두 남자였다. 그런 사건이 쌓여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이 이야기들을 엮기로 결심한 건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좋았던 남자들을 지우고자 함이 아니란 걸 짚고 넘어가고 싶다. 오히려 내가 겪은 이 많은 불운하면서도 일상적이었던 일들 탓에 내게 좋은 기억을 줬던 남자들의 존재감이 때로 무척이나 옅어지곤 했다는 게 유감이다. 마무리를 위해 써두었던 원고들을 다시 읽으면서 또 몇 번이나 마음이 무거워졌다. 여러 경우들에서 내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쓸 때는 미처 몰랐는데 한 번에 써서 모아두고 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혀 왔는지가 선명히 보인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만 찾지 않고 상대의 탓이 아닐지를 생각해 보는 걸 피해의식이라 한다면 나는 그냥 계속 피해의식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내가 가진 피해의식은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피해 상황들의 반복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더 이상 내게만은 불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안심하다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는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책을 쓰기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났다. 그 사이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수만 명의 방조자들이 가담한 여성 성착취 사건인 엠번방 사건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여러 인기 가수들이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연예계에서 퇴장했다. 어떤 인기 스타는 여성을 대상화하는 듯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유출돼 곤욕을 치렀고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의 형만 살고 출소한 일도 있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1년 전 자신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술 핑계를 대며 부인한 일이 있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어쩔 때면 여성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인 강력범죄들이 쏟아지는 세상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슬퍼진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대체로 그렇지만 잘못을 명백히 밝혀내고자 하는 건 피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은 쉬쉬하며 자신들의 잘못이 덮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고 잘못된 일을 꼬집는 이들을 예민하다고 하며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몰고 간다. 전형적인 입 다물게 하는 수법이다.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런 부당한 입막음 공격으로 다시 자가검열이라는 늪에 빠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나의 작은 고백들이 차마 피해를 당했음에도 자신에게 쏟아질 공격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과 응원이 되길 바란다. 언젠가 꾸밈이 오롯이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되고 살림을 부부가 나눠서 하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인중에 난 수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 더불어 뒤이어 태어나는 후대들이 살 세상에서는 여자에게 택시가, 공중 화장실이, 학교와 학원이, 직장이, 집으로 가는 길이 두려운 곳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